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고3 4월 학력평가 생명과학원 해설을 함께할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석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쌤이랑 해설로서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쌤이 이제 총평해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될 문제들, 그 다음에 앞으로 수능까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총평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이제 1번 해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나왔었냐면 1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생명체하고 바이러스를 비교하는 문제들, 정말 전형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인데 이번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갸우뚱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냥 아메바랑 박테리오파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생명체다, 바이러스다 이렇게 안 알려주고 그냥 이렇게 이름을 주고서는 무엇인지 찾아내야 됐기 때문에 조금 고개를 갸우뚱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쌤이 어떤 걸 강조했었냐면 개념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이것도 쌤이 수능 개념에서 아메바, 집신벌레, 대장균은 아주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이다 라는 거 이야기해 드렸었어요. 자, 다시 한번 쌤이 정리를 해주면 단세포 생물, 하나의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는 생물인데 이 단세포 생물의 대표적인 생물체가 아메바 있고요, 대장균 있고 집신벌레 있다. 요 세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두자 라는 거예요. 다음에 박테리오파지, 대표적인 바이러스예요. 세균성 바이러스인데 얘가 바이러스다 라는 것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그쵸? 이제 보기 선지는 얘네 둘이 어떠한 것인지만 파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억이요. 아메바는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물질 대사라는 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이게 물질 대사잖아요. 그러면 아메바라는 것은 생명체니까, 생물이니까 바로 물질 대사를 한다, 맞는 설명 되는 거예요. 그쵸? 다음 니은, 박테리오파지는 핵산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죠. 그러면 핵산은 유전물질, DNA나 RNA를 뜻하는 것이니까 핵산을 가진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다음 디귿, 아메바와 박테리오파지는 모두 세포 분열로 증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세포 분열이라는 것이요, 이 세포 분열을 한다라는 것은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는 생물체라는 뜻이에요. 생물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때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생물체로 보기는 힘들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로 증식한다 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근데 아메바는 세포 분열로 증식한다? 그러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두라는 말 때문에 틀린 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디귿 틀렸으니까 기억 니은 정답으로 해서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문제는요, 어떠한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냐면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아메바다, 그 다음에 얘는 박테리오파지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공통점, 그 다음에 아메바만 갖는 특성, 박테리오파지만 갖는 특성,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세포 분열로 증식한다 라고 하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바로 아메바만 가지는 특성이 되는 거고, 핵산을 가진다는 어디에 되는 거죠? 여기 공통점이 되는 거죠. 아메바도 핵산을 갖고 박테리오파지도 핵산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유형들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변형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학생이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과정인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서 콩에는 오줌 속의 요소를 분해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떠한 생각을 한 거죠. 즉, 잠정적인 답을 내놓은 거예요. 뭔가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학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얘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잠정적인 답을 내린 거니까 이거는 가설 설정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가설이라는 거 쌤이 좀 쉽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콩에는 오줌 속의 요소를 분해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조금 바꿔보면 콩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지만 물질이 오줌 속의 요소를 분해할 것이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문장을 바꿔봤어요. 그러면 어떠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얘네들은 콩에 들어있는 물질 때문에 오줌 속 요소가 분해될 것이다
즉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쌤의 가설에는 원인과 결과가 들어있다라고 했었고 그 원인 결과를 찾으면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을 찾아내기가 쉽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작 변인이 무엇이냐? 콩에 들어있는 물질이 이제 넣어줬느냐 안 넣어줬느냐 그 여부가 조작 변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오줌 속 요소가 분해되었느냐 이게 바로 결과가 되니까 종속 변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쵸? 다음 나로 가보면 이제 이 가설 설정했으니까 탐구 수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나하고 다는 탐구 수행을 하고 결과를 관찰하는 것인데 보면 비커 1과 2에 표와 같이 물질을 넣어줬대요. 오줌하고 증류수를 넣어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오줌하고 증류수하고 생콩즙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궁금했던 건 무엇이냐면 콩에 들어있는 물질이 오줌 속에 있는 요소를 분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궁금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콩에 있던 어떤 물질을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생콩즙을 넣어준 이 2번이 바로 실험군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실험이 제대로 됐느냐 보기 위해서 비교 대상이 있는 거죠. 뭔가 실험의 타당성,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조군을 설정하는데 자 1번이 대조군이 되면서 대조군과 실험군이 있으니까 대조실험을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다음 다요. 일정 시간 간격으로 1과 2에 들어있는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한다 라고 돼 있어요. BTB 용액이라는 것은 지시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BTB 용액은 여러분들이 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색 변화가 일어납니다.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서 파란색. 그래서 노초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뭔가 색깔이 변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결과적으로 오줌 속의 요소가 분해되면 걔는 이제 염기성이 되면서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파란색을 띠게 돼요. 그러면 그런 걸로 이제 생콩즙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은요, 여러분들 우리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로 나온 교과서에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있는 실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실험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로 가볼게요. 기억, 이 탐구 과정은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중에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다 라고 했냐면 가설 설정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설 설정 단계가 있는 것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니까 이 실험은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그러니까 기억 틀렸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다음 니은이요. 나에서 대조 실험을 수행하였다. 아까 실험군 대조군 설정했으니까 대조 실험을 수행하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음 생콩즙의 첨가 유무는 종속 변인에 해당한대요. 종속 변인 밑줄 쳐볼까? 종속 변인은 결과였어요. 아까 결과는 오줌 속의 요소가 분해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거였잖아요. 그거를 색깔 변화로 보겠다라는 거였어. 어쨌든 생콩즙을 넣어줬느냐 안 넣어줬느냐는 바로 원인에 해당한다. 조작 변인에 해당돼야 되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니은만 정답이 되겠죠?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이제 염색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염색체 그림 문제가 나왔다. 그럼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딱 반사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핵상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쵸? 자, 핵상은 n 아니면 2n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n이냐 2n이냐 따지는 좋은 방법은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얘는 보면 아무리 봐도 같은 애들이 없어요. 그쵸? 그럼 얘는 핵상을 n이라고 할 수 있겠다. 됐죠? 그 다음에 나하고 다에서 보면 나도 이렇게 쌍을 짓고 있죠. 그러면 2n이죠. 다음에 얘도요. 얘하고 얘가 쌍이고 얘하고 얘가 쌍을 짓고 있으니까 2n이야. 근데 여기에서 얘가 이상하네요. 얘는 크기하고 모양이 다른데요. 자, 이럴 수 있는 건 누가 있냐면 성염색체죠. 그래서 얘네가 바로 성염색체를 나타낸다라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얘네들은 같은 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같은 종에서 성별이 다르더라도 상염색체 핵형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핵형이 똑같으니까 상염색체야. 얘하고 얘도 상염색체입니다. 하지만 얘하고 얘는 지금 크기와 모양이 다른 애가 있죠. 자, 그러니까 얘가 성염색체가 되면서 같은 성염색체를 갖고 있다. XX 염색체로 암컷이다 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반면 얘는 이
길다란 것이 x니까 이 작은 것은 y가 되겠죠. 그럼 x, y 염색체를 가진 애는 수컷이 되는 겁니다. 수컷이 되겠죠. 됐어? 자, 이렇게 2n짜리를 보고 성별을 확인을 했다면 얘를 확인할 수 있죠. 가를 보니까 가에서 얘네 둘은 상염색체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성염색체인데 성염색체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거죠. 둘 중에 봤을 때 크기가 작으니까 Y염색체다. 그럼 얘는 바로 수컷의 세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문제에서 가는 1의 세포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컷이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1과 2는 수컷과 암컷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나는 암컷인 2의 세포가 되겠네요. 다는 1의 세포가 된다라는 걸 이렇게 명백하게 찾아낼 수 있죠. 맞죠? 자, 그럼 이제 보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2는 수컷이다 라고 했어요. 2는 암컷이죠? 기억 틀렸고 니은 나와 나의 핵상은 같다. 이렇게 핵상을 물어보는 문제 바로 출제가 됐어요. 2n, 2n으로 같은 겁니다.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 디귿으로 가보면 기억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개념 공부 조금 불안전하게 한 학생들 아마 디귿이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지금 우리 히스톤 단백질이 어디서 나오는 용어냐면요. 히스톤 단백질과 DNA. 자, 이제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구조를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자, 이 뉴클레오솜이라는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염색사를 형성하는 거예요. 염색사를 형성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염색사가 응축하면 염색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염색사와 염색체는 뉴클레오솜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염색사에도, 염색체에도 히스톤 단백질도 있고 DNA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기억에는 여기 염색체죠? 기억이라는 염색체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라고 하면 맞는 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그래서 개념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자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은 이제 기관계 통합적 작용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나다는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가에 대한 설명부터 한번 보면 가에서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가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화가 일어나? 소화계겠네. 가는 소화계. 그 다음 나는요, 조직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호흡계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운반과 관련되어 있다? 순환계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다음 다를 통해 질소성 누폐물이 배설된대요. 배설되니까 다는 배설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여기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쓸 시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문제를 푸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분명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었어요. 기억에 있었죠. 자,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억에는 요소의 이동이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소라는 것이요, 질소성 노폐물인데 그 요소는 어디에서 생성이 되냐면 우리 간이라는 기관에서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켜 줬습니다. 그렇죠? 암모니아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요소로 전환시켜 준다라고 했었는데 간이라는 것이 바로 소화계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야 돼요. 그쵸? 그럼 이제 요소가 생성돼서 이제 얘네들이 콩팥을 통해 가지고 배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콩팥은 배설계에 속하는 기관이니까 배설계까지 이동시켜 줘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순환계를 통해서. 그러면은 기억에는 요소의 이동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기억은 맞는 설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됐지? 다음 니은이요. 나는 순환계이다. 이거는 아까 쉽게 골라낼 수 있겠고, 디귿이요. 콩팥은 다에 속한다. 콩팥이라는 기관은 배설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디귿 선지처럼요, 여러분들 각 기관계에 어떠한 기관들이 해당하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순환계의 대표적인 기관은요, 심장이죠. 아무래도 심장이고요. 그 다음에 혈관들, 뭐 우리가 들어봤던 대동맥이라든가 폐동맥이라든가 이러한 혈관들은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입니다. 다음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은 간, 대표적으로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음식이 지나가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대표적으로 위, 소장 이런 거 있을 거고, 대장도 여러분들 배설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아니에요. 소화계에 속합니다. 다음 호흡계 하면 폐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배설계는 콩팥에다가 방광 정도 하나 더 추가해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4번 정리했고 5번으로 가보죠. 자, 5번에서 5단원에 대한 문제가 바로 나왔어요. 바로 군집의 천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가와나는 1차 천위 과정과 2차 천위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나에서 용암대지부터 시작한 거 요건 이제 맨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토양이 부족한 황무지 맨 땅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바로 1차 천위가 됩니다. 자, 1차 천위 중에서도 건성천위와 습성천위가 있죠. 그 중에서 얘는 건성천위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가는 자연스럽게 2차 천위가 되겠다라는 거 고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먼저 골라보면 용암대지에서 이제 지류가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그럼 토양을 이제 좀 비옥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냐면 초본 식물이 자라면서 초원이 형성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기역이 초원이니까 여기 들어갈 말이 초원이 될 것이고 초원 다음에 이제 나무들이 자라면서 키가 작은 나무, 관목림 형성한 다음에 양수가 우점종이, 양수림이 형성된다 라는 걸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보기로 가볼게요. 기역부터 가보면 가에서 개척자는 지류이다. 가는 2차 천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2차 천이라는 것은 이제 산불이나 산사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제 초원부터 다시 시작하는 천이를 2차 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천이의 개척자라고 한다면 초본 또는 초본 식물이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2차 천이의 개척자는 지류다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여기 만약에 나에서 개척자는 지류다 하면 맞았겠죠. 다음 니은. 나는 1차 천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나는 1차 천이 골라냈네.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니은은 양술입니다. 니은은 양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6번으로 가보죠. 자, 그림은 사람에서 자극에 의한 반사가 일어날 때 흥분 전달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척수 나와 있으니까 척수 반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 들어가기 전에 척수 반사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상기시켜 볼까요? 척수 반사하면 여러분들 회피 반사 있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떠한 뾰족한 것을 찔렸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을 떼는 거, 그런 것들이 회피 반사였고요. 그 다음에 고무망치로 무릎 이렇게 탁 쳤을 때 무릎 반사 일어난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 선생님이 표현하기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더러운 것들 맞죠? 배변, 배뇨 이러한 반사는 척수 반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그 흥분 전달 경로의 한 예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여러분들이 A, B, C가 각각 어떤 뉴런이냐 이거부터 찾아낼 수 있었어야 돼요. 그치? 그 중에 힌트가 되는 것은 그림 중에 이 신경세포체의 위치였습니다. 그쵸? 이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축삭돌기 옆에 있는 뉴런은 감각 뉴런이었어요. 그럼 내가 피부의 감각을 통해서 자극을 이제 이동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척수를 구성하는 이 뉴런은요, 연합 뉴런이죠. 감각 뉴런으로부터 온 그 자극을 얘네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 C는 그러면 골격근, 반응기에 명령을 전달하는 운동 뉴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A, B, C가 무엇인지 골라냈으니까 보기로 가볼 건데, 자, 기억에서 A는 구심성 뉴런이다 라고 했었어요. A, 감각 뉴런은 구심성 뉴런이다. 선생님 이거 잘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감각, 기억이니까 기억 똑같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구심성은 이제 안쪽을 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극을 바깥으로부터 안쪽으로 가져온다라는 의미의 구심성 뉴런.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뉴런은 원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도 보면 운동의 이응으로 시작하니까 얘도 이응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원심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좀 더 아마도 기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A는 구심성 뉴런이다. 맞고요. 다음 니은 B는 연합 뉴런이다 라고 돼 있어요. B는 연합 뉴런이다. 맞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C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자 여기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이요. 이거는 아세틸콜린이다.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전달 물질 하면 아세틸콜린하고 노르에피네프린 이 둘만 정확히 구별해 줄 알면 돼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다고 했냐면 좀 레어한 거, 이제 그것만의 특성이 있는 거, 노르에피네프린 하나 정도를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 분비가 되는 신경전달 물질이죠. 그러면 노르에피네프린 말고 나머지는 아세틸콜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디귿도 아마 쉽게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문제에서 추가로 물어볼 수 있는 건 무엇이었냐면 요 감각 뉴런이 바로 이 척수의 후근, 전근 중에 누구를 구성하느냐 그런 거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쌤이 팁을 어떤 걸 드렸었냐면 운전하면 후딱감 이런 거 기억해두면 쉽게 풀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감각 뉴런은 후근을 구성하고 운동 뉴런은 전근을 구성한다. 맞죠? 이런 것들까지도 추가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7번.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 집단 A의 세포 주기를 펴는 물질 X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발문을 안 읽고 그냥 바로 그림하고 보기만 보는 친구들 많은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쵸? 기억 같은 거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발문에 나왔던 체세포 집단이라는 거에 밑줄 쳐 두셔야 돼요. 아, 체세포 집단이니까 얘네들은 체세포 분열하고 있는 애들을 관찰한 것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세포 주기의 단계를 골라내는 문제잖아요. S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 나와 있으니까 쉽게 고를 수 있죠. S기 다음은 G2기다. S기 전은 G1기다. 그러면 니은은 G2기 다음에 분열기, M기다 라는 걸 이렇게 화살표 보고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물질 X는요. G1기에서 S기로의 진행을 억제하는 물질이 바로 X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파악하고 보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니은 시기에 이가 염색체가 관찰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가 염색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상동 염색체가 접합되어 있는 상태를 이가 염색체라고 하죠. 그때 이가 염색체의 형성은 언제 형성이 됐었냐면 감수 1분열의 전기 때 형성이 됐고 중기 때도 관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체세포 분열 때는 이가 염색체가 관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체세포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M기는 체세포 분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가 염색체는 관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발문 안 보고 그냥 그림만 보고 보기 바로 들어왔으면 얘네 분열기니까 이가 염색체 관찰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 고른 학생들 분명 있을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실수 안 하시면 돼요. 알겠죠? 좋아. 다음에 니은 가볼게요. 세포 한 개당 DNA 양은 기억 시기의 세포가 디귿 시기의 세포보다 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 시기는 이제 G2기고요. 디귿 시기는 G1기니까 그 사이에 S기를 생각해 보면 되죠. S기 때는 DNA가 복제됩니다. 그럼 이제 DNA량이 2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DNA량은 어디에서 더 많겠어? 당연히 복제 후인 G2기, 기억에서 더 많겠죠. 근데 지금 기억에서 더 적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틀린 복이 되겠네요. 자, 디귿이 이제 맞을 텐데 디귿은 A의 X를 처리하면요. 이 X를 처리하면 G1에서 S기로의 진행을 억제하니까 G1기에 머물러 있는 세포수가 많아지지 않겠어요? 자, 지금 얘네들 체세포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세포 하나를 본 게 아니라 세포 여러 개를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 X를 처리하면 그 세포들이 G1기에서 S기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G1기에 머물러 있겠죠. 그러니까 G1기에 있는 세포들이 더 많이 관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세포 수는 처리하기 전보다 증가한다. 맞죠? 자, 그래서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면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음 8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8번이 선생님이 총평해서 다시 풀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수축 원리와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쵸? 자, 근데 이렇게 문제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물음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점을 좀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 있었냐면 바로 얘네들 근육 원섬유의 구조를 구성하는 그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우선 이 X는 지선과 지선 사이니까 근육 원섬유 마디죠. 맞아? 그러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를 X라고 뒀어요. 자, 그러면 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했어. AI였어요. A 대의 길이 더하기 I 대의 길이를 구하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다음에 이 A대 길이를 구하는 방법도 알려줬었죠. 무엇이었냐면 바로 액막엽 더하기 H다. 자, 이게 무엇이었냐면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위의 길이, 그 다음 H대의 길이를 더해준다면 A대의 길이가 나옵니다. 선생님 진짠가요? 그림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 바로 H대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여기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위, 이게 이제 기억인데 여기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좌우 대칭이라면 얘네 둘을 합쳐서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위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를 다 더해보면 마이오신의 처음과 끝이네요. A대의 길이가 나오죠. 맞죠? 그 다음 이제 마이오신이 없고 액틴 필라멘트로만 이루어진 부분, 여기가 있는데, 자, 얘네 둘을 더하면 액틴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2분의 I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기억은 2분의 액막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죠? 좋아. 자, 그럼 이제 조건들 주어져 있는 거를 조금 하나하나씩 볼게요. X는 좌우 대칭이라 라고 했으니까 쌤이 2분의 I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T2일 때 H대의 길이는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1.0 마이크로미터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1.0만 선생님이 쓸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X의 길이랑 A대의 길이랑 이 니은의 길이, 물음표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A대의 길이죠. 이 A대의 길이는 마이오신의 길이 자체여서 시점이 어떻든 간에 얘네들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 그럼 얘는 1.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 T2에서 X의 길이가 주어졌어. 근데 X는 AI라고 했으니까 I대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3.0이고 그 다음에 A대가 1.6이니까 I대의 길이는 1.4다. 이렇게 구해졌잖아. 그치? 근데 니에는 아까 뭐였냐면 2분의 I였어요. I가 1.4니까 2분의 I는 0.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길이 변화를 보고서는 나머지 것들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의 길이가 이제 얘가 0.5만큼 증가했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러면 X의 길이는 I대의 길이하고 어떻게 간다라고 했었냐면 X의 길이 변화는 하이하고 똑같이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얘가 5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H대, I대도 다 5만큼 증가하는 거야. 얘가 뭐 3만큼 감소했다? 얘네 똑같이 다 3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니은의 길이가 T1에서 T2로 갈수록 0.5만큼 증가를 했대요. 근데 얘는 2분의 I가 0.5만큼 증가한 거니까 I대의 입장에서는 1.0만큼 증가를 한 거죠. 맞아요? T1에서 T2로 갈 때. 그러면 T1에서 T2로 갈 때 X의 길이도 1.0만큼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T1은 2.0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다음에 이제 H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네. 이제 물어보지 않을 수 있지만 한번 구해봅시다. 그냥. 자, H대의 길이도 X랑 같이 간다고 했으니까 얘가 1만큼 증가했다? 얘도 1만큼 증가해야 돼. 1만큼 증가해서 1이 되니까 여기 T1일 때 H대의 길이는 0이겠네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보기로 갈게요. 기억부터 갑니다. 기억. T1일 때 X의 길이는 2.0이다. T1일 때 X의 길이 2.0. 맞죠? 니은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 니은의 길이 구했는데 T1일 때가 0.2, T2일 때가 0.7이니까 T1일 때가 짧다. 맞네요. 니은 맞고. 디귿. T2일 때. 자, T2에서 A대의 길이분의 기역의 길이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A대의 길이는 아까 구해놨습니다. 1.6이라는 거 구해놨죠. 1.6이라는 거 구했고 기역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기역이 무엇이었냐면 2분의 액막엽이었어요. 그걸 이제 어디다 여러분들이 적용시켜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적용시키셔야 되죠. A대의 길이는 액막엽 더하기 H대다. 그러면 A대가 1.6이었어요. T2일 때 H대의 길이는 1.0이었습니다. 그럼 액막엽은 얼마예요? 0.6 아니겠어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0.6을 여기다 쓰면 여러분들 아마 틀렸을 거예요. 왜? 기억은 이 액막엽이 아니라 2분의 액막엽이에요. 그럼 0.6의 반이니까 0.3 써주면 얘는 16분의 3이 나오죠. 근데 디귿에서 8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 니은 정답으로 3번을 골라주시는 겁니다. 네, 꼭 한번 이 선생님이 알려준 이러한 것들에 맞춰서 다른 것들도 한번 구해보시면서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9번으로 갑니다. 자, 9번은 이제 조금 쉬운 문제였어요. 전형적인 문제로서 생태계 구성 요소의 상호 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비생물적 요인, 뭐 공기라든가 뭐 물이라든가 온도, 빛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생물 군집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 군집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생물 군집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기억, 니은,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용어 체크를 해보자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 군집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하고요. 그 반대 과정을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 군집 내에서 생물끼리의 그 상호 관계를 상호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체군하고 개체군은 각각 개체군 A와 B는 다른 종이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개체군 안에는 여러 개체가 있겠죠. 그래서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왔습니다. 맞죠? 자, 이제 보기로 가볼게요. 기억. 개체군 A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개체군이라는 것이 이제 한 종으로 구성된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종 맞습니다. 이제 3월 학평에서도 이거하고 아주 유사한 보기가 등장을 했었죠. 생물 군집은 다른 종이 있다. 이런 것들, 이러한 식의 보기가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수온이 돌말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억에 해당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는 거야. 자, 수온이라는 것은 생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에요. 물의 온도잖아. 그쵸? 얘네들이 이제 돌말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럼 이 돌말은 생물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파악하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화살표만 따라가면 문제 맞출 수 있었죠. 니은이잖아요. 작용이라는 용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이 안 났어도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니은이다. 근데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다음 디귿에서 또 하나의 예가 나와 있는데 식물의 낙엽으로 인해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이요. 그러면 낙엽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번에는 낙엽은 이제 식물의 낙엽이에요. 그러면 식물의 낙엽이니까 얘는 생물이죠. 생물인데 그 생물의 그 낙엽으로 인해 토양이 비옥해진대요. 그러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라고 했을 때 얘는 비생물적 요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우리 화살표에서 반대로 가야죠. 생물 군집에서 비생물적 요인으로. 그러면 기억이 돼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러면 기억만 정답이 되면서 1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10번 사람의 유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다인자 유전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인자 유전의 유형에서도 조금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도전해볼 만한,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한번 쌤이랑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가와나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다. 자, 이런 문장 나왔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다라는 거에 밑줄 쳐주세요. 왜냐? 여러분들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뭔가 확률을 구하거나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뭐 유전자형을 구하거나 이랬을 때 서로 따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생각해도 된다. 가와 나를 따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힌트를 첫 문장에서 줬습니다. 다음, 가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고 대립 유전자에는 A, B, D가 있대요. 그러면 한 쌍이라는 거에 동그라미 쳐야죠. 얘는 단일인자 유전이죠. 근데 유전자가 될 수 있는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예요. A, B, D죠. 그럼 이것은 복대립 유전이네요. 그 다음 표현형은 세 가지랍니다. 그럼 표현형이 어떻게 세 가지가 나올까? 유전자형을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자, 그럼 A, B, D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이 AA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AB 나올 수 있고요. AD 나올 수 있어요. BB 나올 수 있고요. BD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D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유전자형은 6가지가 나오지만 표현형은 3가지다라고 했으니까 우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아직까지의 조건으로는 A가 우성인지, 뭐 B가 우성인지, D가 우성인지 그건 아직 파악할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나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3개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대요. 자, 우선 3개의 유전자 쌍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얘는 다인자 유전이죠. 근데 이 다인자 유전 중에서도 이제 경우의 수가 많은데 얘는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대요.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다라는 힌트를 줬구나. 이런 것들 밑줄 쳐 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E하고 F하고 G로 사용을 해라. 유전자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다음 거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풀었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 다인자 유전의 전형적인 표현형 결정 방법, 대문자의 수로 결정해라 라는 문장이에요. 다음 이제 마지막 조건이 이제 중요한 조건인데, 유전자형이 이렇게 된 아버지와 니은인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기억과 같을 확률은 64분의 5이다. 이걸 알려줬어요. 자, 이 확률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얘의 우열이 어떻게 결정되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해볼게요. 자, 우선 선생님이 아까 얘네들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상념색체 있으니까 따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우선 따로 생각해. A, B, B, D 이렇게 선생님이 잘라볼게요. 그러면 A, B하고 B, D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을 선생님이 한번 써보면 우선 A, B 나올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A, D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B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D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A, B하고 이제 표현형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얘가 표현형이 뭐 B가 우성인지 A가 우성인지 모르니까 아직 몰라.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좀 더 힌트가 돼요. 지금 여기 부모가 나에 대해서는 세 개가 다 이형접합성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니은도 라지 스몰이 라지 F 스몰 F 라지 G 스몰 G로 세 개 다 이형접합성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이거는 다인자 유전에서 많이 했던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우선 표현형이 같을 확률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표현형이 뭐냐면 대문자 3개인 애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은 생식세포가 8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8가지가 나오니까 총 64분의 대문자 3개가 나올 확률, 그때 조합을 써라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6C3이 되겠죠. 6개의 자리 중에 대문자가 3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6C3 계산하면 20이니까 얘는 64분의 20이 됩니다. 자, 약분해주면 얘는 16분의 5가 나오게 돼요. 그치? 그러면 이제 이 16분의 5라는 확률과 여기에서 이 AB라는 유전자형이 가지는 표현형과 같을 확률을 곱했을 때, 자, 이 16분의 5와 여기서 나오는 확률을 곱했을 때 무엇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아까 나왔던 64분의 5라는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16분의 5에다가 얼마 곱해야 64분의 5 나올까요? 분자 어차피 똑같으니까 16을 64로 만들려면 그렇지 4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AB라는 애하고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 이 중에서 하나구나 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열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쌤? 자, 가정해보는 거야. 자, A를 우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A가 가장 우성이라면, B하고 D에 대해서 우성이라면 얘네 둘이 표현형이 같겠죠. A가 우성이니까 B하고 D에 대해서. 그러면은 A가 가장 우성인 건 아니겠다. 됐어? 왜냐면 AB가 표현형이 A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넷 중에 둘이 되잖아. 2분의 1이 나오잖아. 4분의 1 아니니까 아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B가 우성이어도 안 돼요. 자, B가 가장 우성이라면, D하고 A에 대해서 우성이라면 얘도 B라는 표현형, 얘도 B라는 표현형, 얘도 B라는 표현형 가지니까 A, B가 얘랑 같을 확률은 4분의 3이 돼버립니다. 그럼 4분의 1 안 나오잖아. 그럼 아니야. 그럼 뭐겠어 이제? D가 가장 우성이겠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제 D가 우성이면 얘는 BD, AD 얘네 둘이 같은 표현형이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얘하고 또 표현형이 같으면 안 돼요. 그치? 그래야지만 얘하고 같을 확률이 넷 중에 하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B하고 A 있을 때 얘랑 같지 않으려면 B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열성이고 A가 우성이면 되겠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얘를 뭐 이제 A라는 표현형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얘는 B라는 표현형으로 쓸 수 있죠. BB. 그 다음에 얘는 D. 이렇게 되면 표현형은 3가지다. 아까 나왔었던 표현형 3가지다 만족하면서 얘하고 표현형이 같을 확률 넷 중에 하나다. 4분의 1 만족하죠. 오케이? 그래서 우열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다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기억과 니은의 가에 대한 표현형은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기억하고 니은에서 기억은 AB고요. 니은은 BD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열이 지금 D, A, B 순이었으니까 얘는 D로 이렇게 표현형을 쓸 수 있다면 얘는 A로 표현형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표현형이 다르다. 기억번 틀렸습니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다음 니은이요. 기억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완에 대한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16가지다.
자, 우선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8가지다라는 거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이제 몇 가지겠어요? A라는 것과 B 2가지겠죠? 그러면 2가지에다가 8가지니까 16가지다. 니은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6가지라는 건요, 얘네들이 이제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있다라는 거를 각각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16가지다라는 거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이 관건인데 유전자형이 어떤 애요? 라지 A, 라지 A, 라지 스몰 E, 라지 F, 라지 F, 라지 G, 스몰 G 이거인 것과 아버지와 그 다음 어머니는 라지 B, 라지 D, 그 다음에 스몰 E, 스몰 E, 스몰 F, 스몰 F, 스몰 GG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6가지 나오느냐 라는 걸 물어봤거든요. 해보면 돼요. 자, 선생님이 따로따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쵸? 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AA와 BD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AB 아니면 DA AD라고 써도 되는데 D가 우성이니까 선생님이 순서를 바꿨어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은 어쨌든 표현형 다르죠. 그럼 몇 가지 나온다? 2가지 나온다. 됐지? 자, 그러면 가에서 2가지 나왔고요. 자, 그럼 이제 나에서 한번 보면 나는요, 얘하고 얘 사이에서 나오는 애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를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그쵸? 자, 그러면 우선 얘네들의 표현형을 물어봤는데 표현형은 어차피 얘네들은 대문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돼요. 대문자 수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표현형을 결정할 때는. 그치? 그러면 여기서 라지, 라지 F, 라지 G라는 생식세포가 나온다면 선생님 좀 써줄게요. 얘는 대문자의 수가 3가지 이내죠. 그 다음 라지, 라지 F, 스몰 G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대문자의 수가 2개입니다. 다음에 또 어떤 애 나올 수 있냐면 스몰이 라지 F 그 다음에 스몰 G 나올 수 있죠. 그러면 1가지예요. 다른 유전자형들 여러 개 나올 수 있지만 대문자의 수가 결국엔 중요하니까 대문자의 수가 몇 가지 나오느냐 요걸 세보시면 돼요. 그러면 3, 2, 1 나옵니다. 물론 이 유전자형으로 따지자면 다른 것들 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대문자의 수는 3, 2, 1 빼고서는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가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엄마 쪽에서 스몰 E, 스몰 F, 스몰 G라는 생식세포밖에 못 만들죠. 그러면 얘는 대문자의 수는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러면 만나게 된다면 표현형이 대문자 3개이네, 대문자 2개이네, 대문자 1개이네.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 둘, 셋.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에서 몇 가지 나온 거예요? 3가지 나왔죠? 그러니까 가하고 나 곱하면 2, 3은 6 맞네요. 그래서 디귿이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정답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얘네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이 문제 한번 다시 반복을 해보시고 다양한 기출문제 그리고 좀 고난도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 갑니다. 자, 이제 그림 간에서 호르몬 X와 Y에 의해 일어나는 글리코젠과 포도당 사이에 전환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가 간이래요. 지금 간. 요렇게 간이 있는데 이제 호르몬 X에 의해서는요. 글리코젠이 포도당이 돼. 호르몬 Y에 의해서는 포도당이 글리코젠 돼. 그러면 쌤이 이런 거 알려줬잖아. 포글포글. 기억나요? 포글포글. 이거는 이자의 배인 간에서 포글포글이다. 즉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포글포글은 인슐린에 의한 거예요. 이자의 배인. 그러면 이 배인이 뭐냐? 인자는 인슐린이고 인슐린은 베타세포, 즉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배인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 반대 과정, 이 호르몬 X는 글루카곤이 되겠죠. 글루카곤은 베타가 아닐 테니까 알파에서 분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이 그래프 해석해보면 혈당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억의 농도가 따라서 증가하고 있어요. 혈당량하고 가장 유사하게 이렇게 경향성을 가지는 호르몬은 누구라고 했냐면 인슐린이었어요. 기억은 인슐린의 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면 혈당량이 증가하잖아. 그럼 우리는 항상성 조절을 위해서 혈당량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 증가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기억이 인슐린이니까 기억은 Y이다. 그게 보기에 있었죠. 니은에. 그래서 니은이 맞는 설명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 X는 이자섬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라고 했는데 X는 알파세포죠. Y가 베타세포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디귿
간에서 글리코젠 합성량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 디귿 같은 거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 인슐린의 특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1번하고 2번 구간에서 1번 구간에서 더 많이 분비되고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인슐린이 분비되면 포도당이 글리코젠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풀어서 함축해서 말한 거죠. 글리코젠의 합성량.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되는 양, 전환되는 양 이거잖아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될 때 글리코젠이 많이 만들어질 테니까 1번에서 글리코젠 합성량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 맞는 설명돼야겠죠? 니은 디귿 정답이 되면서 4번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표가는 사람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특징 3가지를 나는 가 중에서 병원체 ABC가 가지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결핵균, 무좀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ABC 중에 하나래요. 그쵸? 그걸 이제 골라내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곰팡이다라는 특징을 가지는 균이 누구냐? 무좀균이죠. 무좀균이다. 앞 글자만 쌤이 무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전물질을 가진다. 또는 이게 핵산을 가진다. 이렇게 바꿔 나올 수도 있어요. 핵산을 가지는 거는 그 결핵균이든지 무좀균이든지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든지 다 해당되는 거니까 3가지 다 씁니다. 앞 글자 결무인 썼어요. 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대요. 자,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는 건 효소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생물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안 돼요. 그래서 결핵균과 무좀균만이 해당되는 특징이에요. 됐지? 자, 그럼 이제 병원체 ABC 중에서 여기 무좀균은 3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3이 없네? 아, 그러면 이제 기억이 3이 되면서 C가 무좀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가지 갖는 거는 결 써 있으니까 B가 결핵균이 될 것이고 나머지 하나의 특징, 유전물질을 가진다라는 하나의 특징만 가지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A다라는 걸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보기 가볼게요. 기억은 3이다. 기억은 3이다. 맞죠? 니은 A는 무좀균이다. A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죠? 틀렸고 디귿 B에 의한 질병의 치료에 항생제가 사용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 결핵균에 의한 질병은요. 세균에 의한 질병이에요. 세균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맞다. 골라주시면 기억 디귿 4번이 될게요. 네, 자 12번 간단하게 처리했고 13번으로 가봅니다. 자, 표는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인 어떤 사람의 세포 P가 생식세포로 되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서로 다른 시기의 세포 기억 니은 디귿의 염색체수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돌연변이하고 교차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동그라미 8개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그릴 시간은 시험에서 사실 없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해설을 함께 하다 보니까 우선 그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때 힌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랑 디귿이라는 세포가 중기의 세포래요. 중기의 세포.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그림 중에 중기가 될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죠. 자, 얘는 1분열 중기, 얘는 2분열 중기예요. 그치? 아,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가 기억 또는 디귿이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는 지금 복제 전에 지원기라고 해볼게요. 어쨌든 핵상은 2N입니다. 복제돼도 핵상은 2N이죠. 그 다음 돌연변이 교차 없다고 했으니까 N으로 이렇게 핵상이 정상적으로 분리가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핵상은 염색체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자, 얘가 46이면 얘는 23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기억 디귿은 중기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46개 가지는 디귿은 여기가 되겠죠. 아, 디귿이 1분열 중기의 세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억이 중기의 세포라고 했으니까 2분열 중기의 세포가 됩니다. 아, 기억은 2분열 중기로서 염색체수 23이라고 파악할 수 있구나 라는 거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에 이제 니은은 염색체수가 23이에요. 그러면 얘는 2N이니까 46이니까 여기는 될 수 없겠죠. 이제 여기 생식세포를 뜻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니은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스몰 t의 DNA 상대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를 이제 염색체 위에 한번 그려본다면 라지 T, 스몰 t예요. 그럼 이제 S기 지나서 분열기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이제 염색 분체를 가지면서 라지 T, 스몰 t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디귿의 스몰 t DNA 상대량은 2가 됐던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상동 염색체가 나뉘어서 각각 다른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억에 지금 스몰 t의 DNA 상대량이 2라는 소리는 요 염색체가 기억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스몰 tt 있는 거고 이쪽에 라지 tt 있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이 4개의 세포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스몰 t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염색 분체 분리돼서 들어가면 라지 t만을 가질 테니까 이 둘 중에 하나죠. 스몰 t. 그래서 얘를 선생님이 니은으로 한 겁니다. 다 해석됐어요. 보기 볼게요. 기억의 염색체 수는 23이다. 맞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디귿에서 라지 t의 DNA 상대량이요. 디귿이요. 여기죠. 라지 t의 DNA 상대량은 2이다. 맞네요. 니은 맞고 디귿 기억이 니은으로 되는 과정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라고 했어요. 기억에서 니은이 되는 과정은 2분열을 거친 거니까 염색 분체 분리가 맞죠. 기억 니은 디귿으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능 특강 강의와 수능 개념 강의에서 얘네들 각 단계의 그 DNA 상대량의 특징들을 정리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뭔가 조금 두려움을 갖고 있고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그 강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1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도 선생님이 다시 풀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3, 4단원이 아닌 유일한 문제 중에 5단원 문제입니다. 그쵸? 자, 이 5단원 문제에서 여러분들 잠깐 멈칫했을 거예요. 그쵸? 요즘에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 중에 잘 보지 못했을 문제니까 보시면 이제 생산자에서 A, B, C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A, B, C가 1차, 2차, 3차 소비자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가면 A는 1차 소비자, B는 2차 소비자, C는 3차 소비자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지금 C가 A의 그 에너지 효율이 2배래요. 에너지 효율이 C가 A의 2배랍니다. 그러면 올라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쵸? 보통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C가 A의 2배다라는 걸로 한 번 더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이제 1, 2, 3번 이 로마 숫자 1, 2, 3번이 A, B, C 중에 누구냐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너지 효율이 1번은 물음표로 주어졌어요. 2번, 3번은 10, 15로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2번은 에너지 효율이 3번에 대해서 작으니까 그쵸? 얘는 뭐 이제 2차나 3차라고 놓기가 좀 힘들겠죠. 그러면 3번은 2차 또는 3차 소비자가 될 것인데 자, 얘를 3차 소비자로 놓게 되면 조금 숫자가 이상해지죠. 왜요? 얘를 3차 소비자로 놓게 되면 아까 C가 A의 2배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2배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2분의 1 되면서 뭐 7.5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양도 얘가 이제 1차 소비자라고 하기에는 생산자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얘를 3차 소비자라고 두지 말고 2차 소비자로 두어야겠다라는 거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차 소비자 됐으니까 얘는 이제 1차 소비자 될 것이고 얘는 3차 소비자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요. 그쵸? 2차보다 얘가 지금 작으니까 1차, 그 다음 나머지 3차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1차니까 1차 소비자가 A였죠. 그러면 3차 소비자가 C니까 C가 A의 2배라고 했으니까 20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됐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물음표하고 기억까지 한 번에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1차 소비자가 10이 나오려면요. 전 단계의 에너지량 1000분의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랬을 때 10이 나오려면 이 물음표는 100이 돼야 될 겁니다. 됐나?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 로마 숫자 3이 2차 소비자니까 15가 나오려면 100분의 15 곱하기 100 해야 되죠. 기억은 15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5분의 3 곱하기 100 하면 5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20 나오는 거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1, 2, 3이 각각 3차, 1차, 2차 소비자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보기로 가볼게요. 기억, 2는 A이다. 2는 A이다. 맞네요. 다음, 니은, 기억은 150이다. 기억은 15인데 150 아니죠? 틀렸어요. 디귿, C의 에너지 효율은 30%이다.
C의 에너지율은 20%였습니다. 그래서 D가 틀렸죠. 그러면 기억 1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1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도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 흥분전도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지 우선 여러분들에게 정석으로 좀 해설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민마리집 신경 A와 B의 흥분전도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지점 D1에다가 작을 주고 떨어진 거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거리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내줬어요. 그치? 그 다음에 A와 B의 흥분전도 속도는 1cm/ms. 그 다음에 3 나와 있으니까 1과 3 중에 하나래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1의 역지상의 자극을 1에 주고 측정한 막전위를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막전위를 먼저 내가 파악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우선 익숙한 막전위인 마이너스 80은 꼭 이용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 익숙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막전위에서 0은 이제 흥분이나 자극이 도착한 다음에 2ms 지나면 막전위가 0을 나타낸다라는 거는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0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겠다. 그 다음 여기 1도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0도 내가 이용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조금 경험이 쌓이고 쌓여야 된다라는 거.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겠다라는 것이 이제 파악이 되면 어떠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시간의 개념에서 총 경과 시간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다면 전도 시간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총 경과 시간은 전도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이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 전도 플러스 막변이라고 쓸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 T2일 때 측정한 막전이 T1일 때 측정한 막전이의 T1, T2는 총 경과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치? 그랬을 때 선생님이 아까 여기 A의 D2 먼저 사용하자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A의 D2에서 T2를 먼저 볼게요. 마이너스 80이 이제 T2일 때 측정한 막전이니까 T2가 총 경과 시간입니다. T2는 전도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80은 막전이 변화 시간이 이미 주어졌죠. 막전이 변화 시간이 얼마만큼 지나야지만 마이너스 80이 나와요? 3이요. 그럼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이다 라는 거를 이 막전이를 보고 알아내셔야 됩니다. 됐어? 그러면 이제 전도 시간을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D2까지는 거리가 얼마냐라고 봤더니 D2까지는 자극을 준 지점에서 거리가 3cm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A의 D2니까 여기 3cm만큼 떨어져 있는데 속도를 몰라요. 속도가 1 아니면 3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A가 1cm/ms이라면 아직 모르지만 가정을 한다면 여기까지 가는데 전도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예요? 3cm 가려면 3ms이 지나야겠죠. 그 다음 얘가 3cm/ms일 수도 있잖아요. 3이라면 여기까지 3cm 가는데 1ms이 걸리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3 아니면 1이다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결정이 안 되는데요?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것들을 봐야죠. 다른 것들을 보면 이제 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 0 이용하자고 했잖아요. 0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B의 D4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B의 D4를 봅니다. 자, B의 D4를 보면 T2에서 아직 총 경과 시간 모르니까 T2인데 전도 시간 모르고 이제 0이라면 막전이 변화 시간이 2예요. 선생님 여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어진 걸 이용하자고요. 자, 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선 얘 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이라고 한다면 얘는 3 더하기 3이니까 T2는 6이 나오죠.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얘가 6이라고 하면 얘는 4가 됩니다. 자, 얘가 3이라는 것은 A의 속도를 얼마로 둔 거예요? 3이라는 것은 A의 속도를 1로 뒀을 때죠. 그러면 B의 속도는 얘가 1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cm/ms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D4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다는 거죠? 1ms당 3cm 가니까 12cm 가려면 4ms. 그러면 4 딱 떨어지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3이 맞다가 확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2는 6이다 라는 걸 확정할 수 있는 거죠. 쌤 이건 안 돼요? 쌤이 해설 강의니까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것까지 확인할 시간은 없겠지만 자, 1이라고 한다면
모순이 생겨요. 어떤 모순이 생기냐? 봐. 얘가 1이라고 해서 1 더하기 3에서 T2가 4가 나와버린다면 여기 T2 4죠. 그러면 얘는 여기가 2가 돼요. 그치? 그러면 2ms 동안 D4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얘가 지금 3cm/ms 속도가 3일 때 얘는 1이죠. 1인데 12cm까지를 2ms 동안 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래서 A의 속도도 결정이 되는구나. A의 속도도 1로 결정되는 거고 B의 속도도 3으로 결정되고 T2도 6이다라는 것까지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들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기억, T1은 5ms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T1도 구하라는 소리네. 이제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여기서 주어진 것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어차피 얘는 이제 속도를 알았어요. 3이죠. 1ms당 3cm를 가요. 그러면 D3까지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D3까지 가는데 9cm입니다. 그쵸? 그러면 9cm 가려면 몇 ms이 걸려야겠어요? 3ms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B의 D3 한번 봐볼게요. B의 D3를 한번 보자면 총 경과 시간 T1일 때 지금 B의 D3까지 가는데 전도 시간이 3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 0이 나와 있습니다. 자, 0이 지금 막전이 변화 시간이 2일 때 0이 나온다라는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 써주면 T1은 5이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T1은 5ms이다. 맞습니다. 됐지? 그 다음 니은이요.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1cm/ms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었죠. B는 3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이요. T2일 때 B의 D3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2일 때를 이제 보는 거예요. B의 D3니까 물음표네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B의 D3에서 T2일 때 T는 아까 6이라는 거 알아냈을까? 총 경과 시간은 이제 전도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속도를 알아냈으니까 전도 시간을 구할 수 있죠. 자, D3까지 아까 얼마만큼 갔냐면 3ms이요. 3만큼 갔어? 그럼 막전이 얼마만큼 변해야 돼? 6에서 3 빼면 3만큼 변해야 되네요. 그걸 어디에다 적용시켜라? 여기에다 적용시켜라. 그래서 얘가 흥분이 그 자리에 도착했어. 그 다음에 3ms 동안 간 게 막전이 변화 시간입니다. 그래서 3ms 갔더니 마이너스 80이죠. 얘가 탈분극일까요? 아니죠. 과분극인데 재분극의 한 시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탈분극 아니고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야 되니까 디귿도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은 뭐가 정답이에요? 15번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됐나요? 자, 이게 여러분들 뭔가 좀 정석처럼 푸는 방법이라면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 시간이 없잖아요. 그쵸? 시간이 없을 때 속도도 모르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좀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 짚고 넘어가 줄게요. 자, 지금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단축하고 싶을 때는 보기를 먼저 보는 겁니다. 아까 기억에서 보기가 T1은 5ms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5ms이라고 생각하고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 얘가 이제 0이라는 거 주어졌으니까 이런 거 잘 이용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B의 D3까지 얘가 T1 총 경과 시간이 5이고 전도 시간 몰라. 아직 속도 모르니까. 근데 얘가 0이 막전이 변화는 2만큼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얘는 뭐다? 3이다.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3ms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보고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은 얘가 3ms 갈 때 9cm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3cm/ms이구나. 이렇게 속도를 바로 구하세요.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1cm/ms이니까 이렇게 놓고 나머지 것들을 구했을 때 모순이 없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속도를 조금 쉽게 구할 수 있고 기억도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팁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1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그림 가는 정상인의 혈장 삼투압에 따른 혈중 ADH의 농도를 나는 이 사람에서 혈중 ADH 농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의 변화래요. 근데 기억과 니은은 오줌 삼투압과 오줌 생성량 중에 하나다. 즉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오삼, 오생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선생님이 알려준 팁 하나만 적용하면 바로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다 그랬어요. 인과관계가 중요하다. 자, 우선 ADH라는 것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ADH의 분비량이 증가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ADH의 역할이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요.
그럼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수분을 재흡수했으니까 오줌으로 나가는 양은 적어진다. 생성되는 오줌의 양, 오생은 줄어든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 나간 오줌을 생각해보면 오줌의 농도, 즉 오줌의 삼투압은 물이 적을 테니까 농도가 진하겠죠. 그래서 오줌 삼투압은 높다.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 인과관계 하나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생과 오삼은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도 생각하면 여기 딱 그래프에 일치하죠. 자, 그럼 가볼게. 자, 지금 혈장 삼투압이 증가할수록 ADH의 농도가 증가한다라는 그래프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혈중 ADH 농도가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하는 거. 뭐냐? ADH 분비 증가할수록 오줌 삼투압이 같이 증가하죠. 오줌 생성량은 오히려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감소하는 기억이 오줌 생성량, 오생이고 니은이 오줌 삼투압, 오삼이구나 라는 거를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기 바로 가볼게.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이거는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기억 맞고, 니은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다. 기억은 오줌 생성량이죠. 틀렸다. 디귿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P1에서가 P2에서보다 적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줌 생성량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P1이랑 P2인데 P1하고 P2의 차이점은 P1이 지금 ADH의 ADH의 농도가 더 적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왜 P1을 기준으로 보나요? P1에서 가, 주어가 P1에서 가라고 나와 있잖아. P1을 기준으로 봐보세요. 그럼 P1은 ADH의 농도가 적은 거야. 그러면 이때 뭐 물어봤냐면 오줌 생성량. 오줌 생성량은 적을 때 많겠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P1에서가 오줌 생성량이 적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이렇게 인과관계로 화살표를 매칭함으로써 헷갈리지 않고 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억번 정답이고 1번 정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17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어려운 문제는 17번이랑 19번 남아있어요. 근데 이 17번하고 19번이 여러분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의 정자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래요. 자, 근데 이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때 지금 조건들을 읽어보면 1은 G원기의 세포래요. 자, 그러면 얘는 핵상은 2N이겠죠? 핵상을 써주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에요.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복제된 다음이니까 2N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1에는 중복이 일어난 염색체가 하나 있대요. 그쵸? 그 다음에 1에서 2가 되는 과정에서는 복제가 제대로 일어났다. DNA 복제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그 말인 즉슨 2가 1의 DNA 상대량은 2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복제됐으니까. 다음 여기 1분열에서 무슨 염색체가 비분리되었냐면 상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2분열에서는 여기 아니면 여기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대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찾아내자. 자, 이거를 이제 얘네를 보고 어디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느냐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상염색체 있느냐 성염색체 있느냐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왜냐? 2N짜리의 세포가 2개나 주어졌기 때문에. 보통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유형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주어지거나 얘네가 아예 안 주어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2N짜리 세포가 주어졌다는 건 조금 그래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2N짜리의 세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대립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대립유전자가 이제 쌍으로 존재한다. 어디에서? 성염색체 중에 X염색체 있거나 상염색체에 존재할 때. 그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2N짜리 세포가 될 수 있는 애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선 기억은 2N짜리 세포가 안 된다는 거 좀 쉽게 알겠죠? 왜냐? 얘네들 비분리가 일어나더라도 얘네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여기 이 아래에서부터 비분리의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D와 관련된 유전자가 아예 없어? 0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2N짜리 세포는 뭔가 좀 되기가 힘들겠다. 이러한 감이 딱 오셔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2번하고 3번은 이제 염색 분체가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뭐 특별한 구조적 변화 이런 것이 없다면 1이라는 값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2n짜리 2번의 세포를 먼저 찾아보기 위해서 1이라는 값을 다 제외를 해보면 1, 1 가지죠. 아, 그럼 리을은 1이 없다. 아, 그러면 리을을 2번으로 보면 되겠다라는 게 딱 감이 오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2번하고 1번은 DNA 상대량이 2배인 관계. 2번이 1의 2배고 1은 2의 2분의 1이고 이러한 관계 있잖아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기서 봤을 때 4의 반이 있네. 그러면 디귿이 하나의 후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떤 건지 모르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도 체크를 하셔야죠. 자, 여기 2n짜리에서 여기서 아무리 비분리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없던 게 여기에 없는 게 여기에 있을 수는 없어요. 아,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없을 수는 없어요. 그쵸? 하위 단계에 있는 건 여기 2n짜리 세포에는 다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요. 니은은요. 4가 있는데 여기는 0이죠. 그럼 얘는 여기 1번의 세포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기억도 여기 2 있는데 0이죠. 그럼 기억도 1번의 세포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디귿이 1번의 세포구나 라는 거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아, 됐어. 그럼 이제 아까 DNA 복제가 정확히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2배 다 써주면 되겠네. 지금 리을의 0이야? 그러면은 디귿도 0이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2배 됐으니까 2겠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쓰는 순간 어떤 거 찾아낼 수 있냐면 이 1번은 G원기의 세포인데 라지 A와 스몰 a의 합이 1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들의 G원기에서 라지 A와 스몰 a의 합이 1이라는 소리는 상념색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성념색체. X인지 Y인지 모르지만 성념색체에 있다라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됐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2가 있네. 그러면 얘가 이제 상념색체에 있다고 하면 2하고 0이 돼야 되는데, 그쵸? 2하고 0이 돼야 되는데 거기 밑에 단계에서 1이 존재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 유전자는 있다라는 소리예요. 선생님, 그럼 얘 이상하지 않나요? 1, 1이 돼야 되는데. 그치? 이상하지.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중복인 애가 있다. 아, 라지비가 중복된 염색체가 B구나. B라는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가 중복되어 있구나 라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됐지? 자, 그래서 C가 1이다 라는 것도 찾아냈어요. 그러면은 여기 물음표도 2의 반이니까 1이 될 거고 스몰 d도 1의 2배니까 2다 라는 거 찾아내고요. 여기 물음표도 2다 라는 거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기억하고 니은이 3번하고 4번 중에 어떤 거냐라는 것만 찾아내면 되는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3번은 1이라는 값은 가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비분리가 아무리 일어나봤자 염색 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1이라는 값이 니은에 있으니까 아, 기억이 3번이 되는구나 라는 거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니은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매칭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떠한 유전자가 과연 비분리되었느냐라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아까 1번을 봤을 때 1, 1이 있죠. 그 다음에 얘도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있다라는 소리는 얘네는 상념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3번을 보니까 상념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라지 D도 없고 스몰 d도 없어요. 그 말인즉슨 비분리가 일어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쪽으로 라지 D와 스몰 D가 모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나? 그럼 이쪽에는 D와 관련된 유전자가 없는 거죠. 됐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B와 관련된 유전자는 어떻게 들어갔을까라고 봤더니 3번에 스몰 B도 없어요. 그러면 스몰 b가 없으니까 이쪽에는 라지 b가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스몰 b, d가 비분리 됐으니까 b는 비분리된 게 아니죠. 그럼 이쪽으로 스몰 b 들어간다면 이쪽으로는 라지 b가 있는데 아까 중복됐으니까 라지 b 되면서 3번의 b는 4가 되겠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런 거 의심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B하고 D가 하나의 염색체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안 된다라는 걸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얘가 0이라는 소리는 4번에 라지 B가 없다라는 소리는 얘하고 얘가 연관된 것, 이제 같은 염색체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A가 4다라는 것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차피 이 스몰 b는 0이에요. 그쵸? 왜? 지금 처음부터 라지 A는 없었으니까 없다가 갑자기 생겨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스몰 b는 0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이제 복제된 니은에서 스몰 a가 2개 있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대요. 근데 여기 사실 4번은요.
생식세포니까 염색분체 분리된 거니까 스몰 a를 하나만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2개 가졌대. 아, 그러니까 얘가 성염색체 있는 거고 아까 성염색체 비분리가 이분열에서 일어났으니까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구나 라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A와 관련된 유전자가 비분리 일어났구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A, B, C, D 다 찾아냈고 어느 정도 해석이 된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기억,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5이다. 근데 A가 4고요. B는 0이에요. 그 다음 C는 1이고요. D는 2니까 더하면 5 넘죠. 7이네요. 그래서 기억분 틀렸고 니은 P에서 A는 성염색체 있다. A는 성염색체 있다. X에 있는지 Y에 있는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성염색체 있다. 맞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4에는 중복이 일어난 염색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4번에는 중복이 일어난 염색체 라지 B를 가진 염색체가 있어야지 중복이 일어난 염색체가 있는 거죠. 근데 라지 B를 가진 애들이 3번에 있다는 소리는 4번에는 없다라는 소리죠. 이쪽에는 B와 관련된 염색체가 없으니까. 스몰 B와 관련된 염색체가 있겠죠. 그래서 중복이 일어난 염색체는 없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디귿도 틀렸네요. 니은만 정답이 되면서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체크해 보세요. 자, 18번은 이제 19번으로 가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어작용 파트 공부가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이것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제 조금 기출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아, 전형적인 문제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실험 과정을 보면요. A와 B에 노출된 적이 없는 항원이에요. A와 B는 생지 X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X에게 A를 1차 주사했대요. 즉 항원 A가 처음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특이적 방어작용 중에서 이제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면 항체를 이렇게 생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다음에 이제 여기서 A를 2차 주사했다라는 건 동일한 A가 두 번째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주 항체를 빠르게 많이 만들어내요. 항체 농도도 높고 기울기도 급격하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2차 면역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1차 면역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한? 항원 A에 대한. B는 이전에 들어온 적 없었고 여기서 처음 들어왔으니까 여기 3번 구간에서는 이제 B에 대해서 1차 면역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구간 1에서 A에 대한 1차 면역이 일어났다. 1에서 A에 대한 1차. 맞죠? 니은, 구간 2에서 A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되었다. 구간 2에서요.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봤대요. 근데 구간 2인지 3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형질세포는 기억세포로 분화될 수 없다. 이제 2차 면역 때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될 수 있지만 형질은 기억으로 분화될 수 없으니까 얘는 어쨌든 틀렸습니다. 다음 디귿. 구간 3에서 B에 대한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 자, 특이적 방어작용이라는 것은 골라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서 방어작용을 하면 체액성 면역,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독성 T 림프구에 의한 걸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구간 3에서 항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체액성 면역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도 정답 골라주시면 기억 디귿 정답으로 3번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어려운 문제였던 19번 가보도록 할게요. 19번. 자, 19번 문제도 이제 가계도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기출문제 연습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의 시간을 단축해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3가지 형질이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텐데 가나다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는요.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그 다음 나는 라지 R과 스몰 R. 그 다음 다는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문자가 다 우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한 가지는 상염색체 있고 나머지 2가지는 성염색체에 존재한대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거 하나가 상염색체다라는 걸 찾아내면 나머지는 성염색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러면 우선 여기에 가하고 나에 대한 가계도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거 먼저 체크해 볼게요. 자, 빗금친 애들은 가예요. 가라는 형질이 발현됐어요. 색칠된 애들은 나예요. 자, 이제 선생님만의 가계도 공식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발현됐다라는 걸 그냥 병이라고 표현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요, 여기에서 5, 6, 7, 8, 9에 대한 내용만 줬어요. 5, 6, 7, 8, 9, 즉 자손들 중에서 누구만 다가 발현됐냐면 7번하고
9번만 발현되었다라고 했으니까 7번하고 9번에다가 다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럼 우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가계도 분석부터 적용시킬 수 있는 거 먼저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 1번, 2번, 6번이 좀 눈에 띄죠. 왜? 1번, 2번은 가에 대해서 가가 발현 안 됐는데 6번이 가가 발현됐잖아. 즉 정상과 병으로 비유하자면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병인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병이 열성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스몰 h가 가라는 병 유전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정상 유전자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쌤이 그냥 가라는 병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얘가 됐어. 얘가 이제 열성 유전이 된다라는 걸 찾아냈는데 열성 유전일 때는 만약에 X염 색채 유전이라면 얘는 아정딸정이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1번 아빠 정상일 때 딸이 정상이 아니죠. 모순이 생겼네. 그러면 얘는 X염 색채 유전 아니구나. 그러면은 얘는 상염 색채 유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선생님 여기에서 Y염 색채 유전은 생각 안 하나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가에 대해서 어떤 형질에 대해서 여자가 걸리면 Y염 색채 유전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염 색채 유전이라는 걸 찾았어요. 그럼 이제 뭔가 좀 쉽게 되죠. 나하고 다가 성염 색채에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이 한 방에 해결이 됐구나. 그쵸? 그럼 이제 얘네들의 우열만 따지면 되는데 성염 색채 유전에서 이제 X염 색채 유전이냐 Y염 색채 유전이냐 사실 크게 고민하지 않고 X염 색채 유전으로 가도 되는데 우리는 또 의심이 많으니까 그것까지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쌤이 알려줄게요. 우선 나라는 병을 가진 여자가 있으니까 얘는 Y염 색채 유전은 아니죠. 그럼 성염 색채 중에서 X염 색채 유전이겠네? 그러면 이제 X염 색채 유전에서 우열을 따지려고 보니까 2번에 자손 5번하고 7번 남자를 볼게요. 자, 얘네들이 이제 Y염 색채를 이렇게 가질 거고 얘네들 X염 색채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나라는 병 유전자를 가져야지만 나라는 병이 될 거고 얘는 정상 유전자를 가져야지만 정상이 표현될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러면 엄마가 이 X염 색채를 준 거니까 엄마는 병 유전자도 갖고 정상 유전자도 가진 거죠. 근데 나라는 병에 걸렸어. 그러면은 병 유전자가 우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지 R이 나 유전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몰 r이 정상 유전자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썼었던 거에서 얘를 이렇게만 바꾸면 되죠. 어떻게 해요? 병 유전자가 스몰 r이었고 병 유전자가 라지 r이었고 정상 유전자가 스몰 r이니까 라지 r 스몰 r. 그 다음 얘는 라지 r y. 그 다음 얘는 스몰 r 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다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병에 걸린 여자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Y염 색채 유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X염 색채 유전입니다. 어떻게 알았나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5번하고 9번 중에서 7번, 9번만 다가 발현되었고 5번에서 9번 중 4명만 스몰T를 가진대요. 자 그러면 5번에서 9번 중에 4명만 스몰T를 가진대. 그러면 4명은 스몰T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럼 만약에 Y염 색채 유전이라면 남자만 스몰T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여자의 T와 관련된 유전자가 있으면 안 돼. Y염 색채 유전이면. 근데 4명이 가진다며. 그럼 남자 3명이니까 여자 하나가 적어도 스몰 T를 갖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얘네들이 다 갖는다 치더라도. 그래서 Y염 색채 유전은 아니다라는 거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X염 색채 유전 되는 거네. 그러면 X염 색채는 하나니까 이 X염 색채에 얘네 둘 유전자가 함께 존재한다.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됐지? 그러면 이제 이 다에서 우열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 아까 줬던 힌트에서 해결이 되죠. 지금 4명이 스몰 T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를 가진 애가 남자가 둘이니까 얘가 이제 스몰 TY라고 한다면 얘는 다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스몰 TY라고 쓸 수 없죠. 그러면 이제 6번하고 8번이 스몰 T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라지 T를 가져야지만 유전자형이 성립이 되죠. 2개의 유전자를 가져야 여자니까. X염 색채 2개를 가지니까. 그런데 얘는 다 정상으로 나왔으니까. 다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라지 T가 정상 유전자고 그 다음에 스몰 T가 다 유전자인 열성 유전이구나 라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좋아.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은 하나의 염색체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 7번 같은 애들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스몰 r과 스몰 t가 하나의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 그쵸? 그 다음에 얘도 쓸 수 있죠. 남자들 먼저 써주는 게 좋은데 9번은 나에 대해서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까 스몰 r이었으니까 스몰 rty다. 이렇게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도요. 다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라지 ty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됐나?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이제 다 해결을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나와 다는 모두 열성형질이다. 자, 나는 우성형질이고 다는 열성형질이니까 모두 열성은 틀렸네요. 기억 틀렸고. 니은. 1과 5에서 가의 유전자형은 같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건 하나 안 쓴 거 있죠. 맨 마지막에 5와 7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H의 상대량을 더한 값분의 3과 4의 라지 T 상대량을 더한 값은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얘를 구해볼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나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라지 R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다에 대해서 얘네들은 지금 안 알려줬네. 다에 대해서 안 알려줬으니까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H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H는요, 가에 대한 유전자인데 우선 6번은 스몰 h, 스몰 h죠. 가가 열성이니까 스몰 h, 스몰 h. 근데 얘네들은 가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라지 h, 스몰 h, 라지 h, 스몰 h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될 것이냐. 라지 h, 라지 h가 될 수도 있고 라지 h, 스몰 h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얘는 아직 결정이 안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7번도 아직 결정이 안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여기 3, 4, 8, 9번에서 우리가 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 4, 8, 9에서 한번 얘네 성염색체를 한번 써보면 9번이 스몰 r, 스몰 t, y라는 것은 스몰 r, t가 x염색체 있으니까 4번으로부터 스몰 r, 스몰 t를 받았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나가 없으니까 스몰 r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라지 t인지 스몰 t인지 모르는 상황.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y를 이렇게 가질 거고 나에 걸렸으니까 라지 r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딸에게요, 여러분들 라지 t를 주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여기에 스몰 r을 하나 얘는 이렇게 받을 것이고요. 라지 t를 아빠가 줘야지만 나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라지 r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고 아빠한테 라지 t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5번하고 7번에 h를 더한 값과 3번하고 4번에 라지 t를 더한 값이 1이 돼야 된다며요. 그거분의 그거가 1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스몰 t가 돼버린다라고 하면 그 조건을 만족을 안 되죠. 얘네는 최소 2개를 가지니까. 그래서 여기가 라지 t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2개 더해서 라지 t가 2개니까 얘네도 라지 h를 하나씩만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 1로 2가 나와야지 여기 합쳐서 2가 돼서 2분의 2, 1이 나온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스몰 h, 스몰 h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은 1과 5에서 가의 유전자형은 같다. 1번, 5번에서 라지 h, 스몰 h로 유전자형이 같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디귿 7과 8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가나다 중 가와 나만 발현될 확률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하고 나, 다는 따로 생각해도 되죠. 왜? 얘는 상염색체고 얘는 성염색체니까 다른 염색체 있으니까 따로 생각하자. 그러면 가에 대해서는요. 7번이 라지 h, 스몰 h예요. 그 다음에 이 8번 같은 경우에는 이 4번이 스몰 h, 스몰 h니까 스몰 h 하나 받고 가에 대해서 정상이려면 라지 h, 스몰 h네요. 자, 그러면 라지 h, 스몰 h 사이에서 스몰 h, 스몰 h가 나와야지만 가가 발현되는 거죠. 얘는 넷 중에 하나이겠죠? 4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나와 다는요. 지금 우리가 아까 결정을 했는데 7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r, 스몰 t의 y고요. 그 다음에 8번은 라지 r, 라지 t,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t가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애가 누구냐? 라지 r, 라지 t의 스몰 r, 스몰 t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면 스몰 r, 스몰 r, 스몰 t, 스몰 t. 이렇게 만나면 라지 r, 라지 t의 y, 스몰 r, 스몰 t의 y. 이렇게 네 가지의 유전자형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만 발현되려면 라지 r 가지고 라지 t 가지고 있으면 되죠. 얘랑 그 다음에 얘 있죠. 넷 중에 둘이다. 2분의 1이다. 둘을 곱해줘야 되죠? 곱하면 8분의 1이 나옴으로써 디귿은 맞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니은 디귿 정답이 되면서 답은 5번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좀 빠르게 풀 수 있게끔 문제를 내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얘가 20번에 있다고 해서 20번에 풀 게 아니라 먼저 풀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선 20번 보면 종 사이의 상호작용인데 상리공생과 포식과 피식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상리공생이라는 것은 두 종에 서로 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포식과 피식이라는 것은 한 종은 먹고 한 종은 먹히는 거니까 한 종에게 이익이 된다면 한 종은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손해가 들어있는 기억이 포식과 피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종이 손해봤으면 한 종은 이익을 보겠다. 상리공생은 둘 다 이익이니까 A 이익이 되고 니은은 상리공생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골라내는 거죠.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이익이다. 맞죠? 그 다음 니은 기억은 포식과 피식이다. 맞네요. 다음 디귿 뿌리옥 박테리아와 콩가 식물의 상호작용. 대표적인 상리공생이 얘죠.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정답으로 해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해설 강의 4월 학평 해봤고요. 중요한 문제들,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 있었으니까 꼭 복습하시고 수능까지의 디딤돌 문제로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